17페이지입니다. 적산법인데요. 적산법. 자, 적산법은 우리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죠. 네, 자 볼까요? 적산법이란 밑줄 칩니다.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초가액 밑줄 기대 이율을 곱하여 기대 이율 거기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환원율 그러면 안 됩니다. 적산법은 기대 이율을 곱하는 겁니다. 산정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밑줄. 거기서는요 더하여를 동그라미하고 별표 쳐야 돼요. 더하여. 그리고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임대료. 자, 그래서 그걸 밑에 박스에 보면 숫자로 식으로 적어놨죠. 자, 적산임료는 적산법에서 구한 임료를 적산임료라 그러거든요. 기초 가액에다 뭘 곱한다? 기대이율. 그 동그라미 딱 하고요. 필요 적용비를 뭐라고 돼 있나요? 오케이, 더합니다. 자, 이건 어떤 논리냐? 이런 논리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니까 친구가 찾아왔어. 야, 이번에 요새니 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서 좀 부동산 좀 알겠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빈정대듯이 하면서.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냐 듯이 딱 와가지고는 야, 이번에 내가 건물 하나 샀는데 야, 임대료 이거 얼마 받으면 될 것 같아? 좀 네가 좀 구해줘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얼마 전에 샀어? 50억 주고 샀대. 건물을.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0%는 그래야지. 그럼 50억에 10%면 얼마예요? 5천만 원, 5억이죠? 5억. 기대율 곱했다, 지금. 50억에다가 기대율 10% 곱했어. 자, 그리고 너 1년 동안 그 건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비용? 한 달에 뭐 이것저것 세금하고 뭐 월급 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2천만 원, 1년에 한 3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된다고? 10%니까 5억이었죠? 5억인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럼 이 사람 얼마 벌어야 돼, 여기서? 2억 그러면 곤란하다. 지금, 아니, 수익도 5억 나와야 되고, 비용이 3억 나가야 되는데, 2억 벌면 어떡하려고? 비용도 못 내는데, 8억 벌어야 되죠? 1년에 임대료 얼마 벌어야 돼? 8억. 8억 나누기 12 하면 한 달 임대료 나오는 거야. 그렇게 구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초가액에다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이익을 곱해. 거기다가 비용만큼은 또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구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걸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빨리빨리 생기게 되고 어떤 이익을 구할 때 방식들을 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보면 그럼 필요 재경비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넘겨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거기 필요 재경비 보이세요? 그럼 필요 재경비는 우리 영업 현금을 할 때 영업 경비 있었잖아.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 재경비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주의할 거는 영업 경비는 아닌데 필요 재경비에 들어가는 게 있다고요. 그게 1번 감가상각비야. 1번 별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내 건물이 매년 감가가 되죠. 그만큼은 내가 임대료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막 1년에 2천만 원씩 이 건물에 감가가 일어나. 그럼 그 2천만 원 어떻게 하겠다? 임대료로 받겠다. 이 얘기죠. 아까 필요재경비에 더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또 밑에 가면요. 6번 별표입니다. 공실이야, 공실. 자, 건물에 다 임대가 다 안 되고 공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년에 공실이 한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아. 공실률? 그럼 1억도 어떻게 해라? 임대료에 포함시켜라. 빼지 말고
그 건물주 입장은 뭐예요? 공실도 사실은 공실은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한테 받겠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게 다 정합니다. 여러분 실무에서도 막 여러분이 나중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러분이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건물 지을 수 있잖아. 내가 100억짜리 건물 지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임대료를 정해야 되죠. 그럼 여기 한 공실이 1년에 한 3억 정도 되겠네. 그럼 3억을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받아라 이 말입니다. 들어온 임차인들은 억울하지. 내가 왜 공실까지 내가 왜 내야 되나 하겠지만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6번을 주의한다. 왜냐? 1번과 6번은 영업 경비다, 영업 경비가 아니다. 아니죠. 하지만 포함시킨다고요. 자, 그 5번도 한번 봐봐요. 5번에 대손 준비금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불량부채예요. 못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포함시키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지.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거는 책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관한 방법을 뭐라 그래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 그러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보면 거래사 481페이지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 7번, 8번 있잖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무슨 글자만 달라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폈습니까? 그럼 아까 수익하는 법은 봤죠? 그럼 이제 수익 분석법 보세요. 수익 분석법은 가액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거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이란 밑줄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하여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봐야 될 땐 따로 있어요.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순수익 동그라미 하고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그 줄쳐야 되겠네. 필요한 경비를 줄치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더하여.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뭘 구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있잖아. 그럼 이때 필요한 재경비 나오면 전부 다 뒤에 뺀다야, 더한다야? 더한다. 자, 그런데 임대사례 비교법은 필요한 재경비를 더하여 하는 겁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은? 네, 그러면 안 돼.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다 그랬잖아.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야. 임대사례 비교법은 필요 재경비를 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아까. 아까 똑같다면서요, 여러분들이. 똑같다고요. 가액을 임대료만 바꾸면 그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야.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적산법하고 수익분석법은 필요재경비를 더하여, 이게 중요하고요. 임대사례비교법은 필요재경비를 더하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방식이라고요.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네? 그런 거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다 했어. 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저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봅니다. 봐봤자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습니다. 462페이지로 갈게요. 물건별 감정평가 나오나요? 네. 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네. 배웠어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물건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서 정해놨을까요? 감정평가 규칙에. 자, 먼저 1번에 뭐 평가입니까? 토지죠. 자, 14조 보세요. 토지의 감정평가. 자, 1번 별표야. 1번 별표. 줄 칠게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밑줄 무슨 법을 쓴다? 공시지가 기준법 씁니다. 토지 평가할 때는 뭘 쓴다고요? 자, 그런데 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법인 등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줄 칠게요. 순서에 따라야 한다. 우리 거래사례비교법은요.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아까 보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돼 있지. 마음대로 해도 돼. 순서. 시점 수정 먼저 해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하지만 공시가 기준법 뭐라고요? 순서에 따라요. 그럼 순서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죠. 참 제가 예전에 맞습니다. 순서 잘 보라 한 해는 순서가 나왔었어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럼 순서 한번 볼게요. 맨 먼저 비교 표준지를 찾아야 돼. 아까 제가 했던 거 기억 하나 해봐봐. 아까 저기 대상 토지가 있었죠. 그럼 공시가 기준법은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는 게 아니고 표준지를 사례로 쓴다 안 그랬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빨리 찾아야지. 표준지부터 빨리 찾아야지. 대상 토지하고 차이 나는 거 찾아야 돼. 비슷한 거 찾아야 돼. 차이 나는 거 누가 그랬어 지금? 비교 방식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다 지금. 비슷한 걸 찾아가 비교를 해야지. 차이 나는 거 비교 어떡하자고요. 큰일 난다.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딱 신경 쓰라고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이거는. 완전히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비교 방식은 비슷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하고. 자, 그러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인근 지역에서 먼저 찾아. 인근 지역 동그라미 딱 하고. 했어요? 근데 다음 둘째 줄에 다만 보입니까?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을 때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어디서 찾아라? 그러니까 말은 길지만 표준지는 어디서 찾는다 가능하면 인근 지역. 그게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표준지를 먼저 찾아라 이 말이에요. 먼저. 두 번째, 사정보정 있어 없어? 없지.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돼. 시점 수정이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썩낸 거 아닙니다. 아까 그거. 오해하면 안 돼. 썩낸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속상할 일은 있어, 근데. 잘 모르면 속상해. 자, 공시가 기준법 하잖아요. 응? 공시가 기준법은 뭐 평가할 때 쓴다고? 토지 평가. 그렇죠.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라냐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라. 이 비교 표준지는 대상 토지하고 유사한 것을 찾는 겁니다. 차이 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유사한 거. 그럼 어디서 찾아라고요? 인근 지역에서 찾아라. 인근 지역이 없으면 유사 지역 가서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비교 표준지를 찾았죠. 그 다음에 사정 보정하면 돼, 안 돼? 사정 보정 들어가면 안 돼요. 시험이 잘 내요, 이거. 사정 보정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바로 시점 수정합니다. 여러분,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물가가 우리가 변하잖아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 그 원가법 할 때 재조달원가 구할 때 사용 승인 시점의 공사비를 조정하죠.
이런 거 다 시점 수정이에요. 그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 물가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를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가 변동률도 있고, 뭐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뭐 많단 말이야, 상승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1년에 뉴스 한번 들어봐봐요. 올해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프로 올랐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몇 프로 올랐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뭐 오른다는 비율은 많죠. 쓸 수 있는 게 많다고요. 비율이. 아까 우리가 수익률이 많듯이. 그러면 이 시점 수정할 때도 어떤 걸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떤 걸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거기 보면요. 시점 수정 봐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이 나와. 그 뒤에 줄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지가 변동률 줄치세요. 뭘 쓰라고요? 지가 변동률 써야 돼요. 지가 변동률. 줄쳤어요? 리얼 써야지. 자, 또 읽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로 갑니다. 가.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을 써야 되는데 지가 변동률 쓰기가 지금 적절치 않단 말이야. 이거 써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감정평가사 보니까.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지. 자, 그때는 어쩌고 저쩌고 뒤에 나 한번 보세요. 나. 거기 보면 둘째 줄에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전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보이세요? 그게 줄쳐야 돼요. 자, 시점 수정할 때 맨 먼저 뭘 쓴다고요? 그 다음 뭘 쓴다고요? 중요해요. 이 공시가 기준법이 시행된 게 한 지금부터 보자. 우리 24회 때니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우리 감정평가에 공시가 기준법이 처음 딱 들어온 게 한 10년 전이거든. 그러고 나서 요거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소비자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 소비자. 그 해에 소비자 나왔어요. 소비자로 딱 냈단 말이야. X죠? 네. X예요. 그 다음에 순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순서 나왔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계산 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계산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사정 부정하면 안 된다. 이 순서 소비자 그러면 안 된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된다. 순서 잘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아요.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여러분, 이 순서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지역 분석을 먼저 해요? 개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런 거라 보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건물입니다. 양가로 입은 건물. 건물의 평가는 무슨 법이다? 원가법. 오케이. 원가법. 시험 잘 냅니다. 건물은 잘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라고 돼 있죠? 일괄 동그라미 하세요. 일괄평가가 뭔지는 알아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물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각각 개별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떨 때 일괄평가해요? 일체로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일체로 그래. 용도상 불가분 그러면 일괄평가라 그랬어. 그래서 일괄평가 그러면 일체로 그래 이 말이 딱 나와야 돼. 자, 보세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집합건물 밑줄. 시험장에 가면 이 지금 5줄 되죠? 이대로 냅니다. 이대로. 엄청나게 길게 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집합건물 넣으면 집합건물이구나 줄 딱 쳐.
집합 건물은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는 여러분 건물도 있지만 여러분 등기부등본 때 보면 여러분 토지에 대한 지분도 있어요. 뭐 258분의 12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토지도 있다고. 자, 집합 건물은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 팔 때 야, 땅은 나 못 팔겠다. 건물만 가져가. 이렇게 안 하지. 같이 팔잖아요. 일체로 거래된단 말이야. 그 집합 건물 나오면 이제 일괄이야, 일괄. 일괄 동그라미. 일괄. 일괄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일괄 나오면 뭐라고요? 거래사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시험장에 집합 건물 딱 나오지? 그러면 그때 무슨 글자를 찾아라? 일괄인지 본다. 일괄 나오면 뭐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읽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 찾는 거야, 찾는 거. 그럼 O야. 나머지 건 안 보는 거예요. 언제 이거 다 읽으려고 그래요? 넘기세요. 살림입니다. 살림 까다롭다. 살림 까다롭다.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린다. 잘 틀린다, 살림. 여러분, 살림이라는 게 뭡니까? 살림은 산에 나무가 있잖아. 이 나무예요. 위상에도 봐주세요. 밑으로 하면 사람이, 위로 하면 나무야. 자, 그럼 살림은 뭐야? 이 산하고 나무 합쳐서 살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평가하라고요. 그럼 살림이라는 건 결국 토지하고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나무를 우리 인목이라 그러거든? 그럼 토지는 아까 무슨 법 쓰라고 그랬어? 이거 쓰면 돼. 이거는 잘 안 물어봐. 왜?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얘를 물어보거든. 얘를 물어본다고요. 자, 일단 살림은 토지하고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토지하고 나무의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살림은 원칙은 구분평가라고요. 여러분, 구분평가는 어떨 때 해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라고 그랬잖아. 가치가 다르단 말이야. 구분평가한다고요. 자, 구분평가할 때 나무만 알면 돼, 나무.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이니까 나무예요. 나무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이게 원칙. 근데 나무가 조그마하네. 소경목님이야. 나무가 조그마하네. 지름 10cm. 이런 나무 거래되겠어요? 이런 건 원가법 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나무. 자, 그런데 또 봅니다. 그럼 살림을 살 때 땅 따로 사고 나무 따로 사고 이렇게 합니까? 일체로 거래하죠. 그럼 일체로 거래하면 뭔데요? 일괄. 일체로 거래하면 거래가 아니고 일괄이 먼저 나와야지. 일괄이 나오면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요. 자, 또 볼게요, 그러면. 1번.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출치입니다.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그 살림은 원칙이 구분평가야. 구분. 이때 인목은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비교법. 소경목님은요, 원가법. 이게 딱 원칙이야. 자, 2번 봐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 왜 일괄해서 평가할까요? 일체로 거래되니까. 일괄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쓰라? 거래사례비교법 쓰라 이 얘기예요.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자, 거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오죠? 그 1번 별표하세요. 네. 이게 지금까지 시험이 어렵게는 안 냈는데 이게 주의할 부분이 있거든. 자, 볼게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자, 공장재단이 뭡니까? 공장재단은 뭐 중개법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요, 여러분. 자,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이야.
공장에는 건물도 있고, 그죠? 건물도 있고, 뭐 토지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기계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따로따로 다 평가해야 돼요. 다 평가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공장을 통째로 등기할 수 있어요.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남발을 매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재산을 번호를 쫙 매겨가지고요. 한꺼번에 등기를 해버려요. 등기.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한꺼번에 등기한 걸 공장재단이라 그래. 그럼 공장재단의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준부동산이죠. 맞아요? 중개법에서는 중개의 대상물이고 중개의 대상물 돼야 안 돼? 중요하다. 원래 준부동산은 중개의 대상물 아니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개의 대상물 아니지. 하지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할 수 있어. 그건 중개법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고 일단 우리는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볼까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 합산하라고 그랬지? 따로따로 하라고요. 그게 뭐야? 개별 평가가 원칙이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 자, 그런데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 수 있지만 수익환원법 쓸 수 있다고요. 거기 앞에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이세요? 그 줄 딱 쳐.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거든. 그때는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면 안 된다. 수익이 계속 예상될 거라고 해서 일괄 평가하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쓰면 안 되지.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은 왜 쓰느냐? 일체로 거래가 되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괄 평가하는 이유가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이면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 평가하는 이유가 수익이 계속 예상되니까 이 공장에서 수익이 계속 예상된단 말이야. 그 말은 이 건물도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고 자동차도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기계도 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 있겠느냐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때는 뭐를 쓸 수 있다? 수익환원법을 쓸 수 있다. 수익이 계속 예상되는 경우 수익이니까 수익환원법이라고요. 수익이니까 수익환원법이라고요. 나오면 어려워요 이거. 지금 안 내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재단을 평가할 때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씁니다. 자동차 동그라미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 동그라미 원가법. 선박 동그라미 원가법. 항공기 동그라미 원가법. 이게 다 준부동산이잖아요.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선박, 항공기, 기계는 뭘 쓴다? 원가법 씁니다. 여러분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제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설명 안 드리고 있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물건들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시청 있죠. 시청을 감정평가해달래. 시청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러면은 감정평가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최근에 시청하고 비슷한 시청이 거래된 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청을 평가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구청이라도 봐야 돼. 관공서 거래된 거 찾아봐야 되겠지. 네? 관공서 거래가 일어납니까? 관공서 거래 없어요. 누가 시청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쓸 수가 있다 없다. 자, 신정고등학교, 학생고등학교를 감정평가해 달랍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에서 최근에 거래가 있었던 학교를 찾아야 되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학교 거래된 거 있어? 없어요. 여기 무슨 교회 있잖아요. 여기 옥동 중앙교회. 중앙교회를 감정평가해 달래.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최근에 교회가 거래된 거 찾아보니까 교회 거래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 사고 파는 거 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 양산 통조사 감정평가 해달래. 거래 사례 비교보 최근에 거래된 절이 있나? 없어요. 자, 이처럼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물건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 못 씁니다. 왜? 사례를 못 찾잖아. 그런 물건들은 원가법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항공기 거래 사례 비교법 써보자. 야, 최근에 거래가 된 항공기 한번 찾아보자. 선박 거래 잘 안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올해 요트 하나 사신 분 있어? 혹시 비행기 사신 적 있는 분? 개인 비행기도 잘 없어요, 우리.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건설 중기계치, 대형 타워 크레인 저런 건 거래 사례 비교법 쓰는 게 아니고 뭘 쓴다? 원가. 그렇지, 원가법 쓰라 이 얘기예요. 하지만 자동차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임대료 주의합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씁니다. 자, 그 다음 무형자산 동그라미 9번에 무형자산 동그라미. 무형자산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수익환원법 써요. 뭘 쓴다고요? 수익환원법 써요. 그래서 오른쪽에 3번에 동그라미 3번 그 영업권 보이세요? 3번 별표하세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있죠? 이런 다 무슨 법 쓴다? 이것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허권. 그럼 특허권을 막 원가법 쓴다 그래 보자. 우리 원가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걸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구하지. 아니 특허권하고 똑같은 특허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특허권하고 똑같은 특허권이 있으면 그건 특허권이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원가법. 자, 특허권 거래가 많이 일어날까? 거래 안 일어나요. 이 공장이 지금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거 거래하는 순간 공장 문 닫아야 되는데 그 특허권은 주로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법 써야 된다? 얘는 수익 하는 법 쓴단 말이에요. 왜? 이 특허에서 수익이 발생하잖아. 그리고 장래 발생할 이 특허에서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드린 건데 여러분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주식은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우리 모의고사 같은 사무실 내. 그럼 상장 주식 한번 봐보자. 상장 주식은 거래가 많아, 거래가 없어? 왜 사고 팔지 뭐. 오늘 아침도 사고 팔고 내일도 사고 팔고.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 쓰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채권도 한번 볼까? 상장 채권. 상장 뭐 거래 사례 비교법. 그 외에는요 수익하는 법이에요. 왜? 기업의 가치 수익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 안 내,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부동산 물어보기도 바빠 죽겠어. 주식을 물어볼 리가 없죠. 자, 그럼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45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보입니까? 네, 거기도 별표한 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배웠느냐? 어디까지 배웠느냐? 7방법 배웠죠? 어떤 건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건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건물 뭐 쓴다고요?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예요. 물건마다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주된 방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라 그래. 자,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있어. 건물. 이 건물을 감정평가 해달래요. 감정평가사에게. 그럼 감정평가사는 이 건물을 평가할 때 무슨 법 써야 돼요? 원가법 써야지. 주된 방법이 원가법이라 그랬으니까 시킨 대로 해야 돼. 원가법 썼어. 그럼 원가법에서 구한 가액을 우리는 적산가액이라 그러죠. 구했더니 10억이 났단 말이에요. 10억.
자, 그러면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0억이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서는 이거를 10억 그래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자, 우리가 물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가치의 3면이라 그래요. 가치의 3면.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 세 가지를 가치의 3면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요, 이 3면이 같아요. 비용성으로 구하든 시장성으로 구하든 수익성으로 구하든 가격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걸 3면 등가라 그러거든. 그 말은 원가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이나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똑같아야 돼요. 완전 경쟁일 때. 완전 경쟁일 때.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3면 등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된 방법은 원가법이지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사 보고 야, 너 한 개만 하면 안 돼. 3면 등가가 안 되니까 최소한 원가법 말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 있죠. 저 둘 중에 하나는 더 해봐. 한 개 정도는 더 구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시킨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해봤어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해야 돼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 그러죠. 네? 이걸 만약에 8억이 났다 그래 볼게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는 아주 성실한 분이라서 이왕 하는 거 한 개 더 해보자. 수익하는 것도 했어 그냥. 그럼 수익하는 법은 수익가액이라 그러겠죠. 수익가액 했더니 6억이 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이때 여기 나와 있는 10억, 8억, 6억 이거는 최종평가액이 아닙니다. 이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산가액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시산가액이라고 불러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이게 3방식 아닙니까? 3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액들을 뭐라고 부른다? 시산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시산가액은요 최종평가액 아닙니다. 최종평가액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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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최종평가액을 구합니다. 이때 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저께 토요일날 얘기했죠. 우리 개론에서 산술평균이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된다. 산술평균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무슨 평균이냐? 가중평균이에요. 전부 가중평균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 적산, 비준, 수익가액은 최종평가액이다,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저걸 뭐라고 부른다? 시산가액이라고 부른다. 그럼 최종평가액은 저 시산가액을 조정하는데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되고 무슨 평균한다?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일단 책 한번 볼게요. 45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의 봅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 의해 산출된 줄 칠게요.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줄 쳤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뒤에 이러한 시산가액은 밑줄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액이다. 평가액이 아니다. 아니다.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내용 보세요. 시산가액 조정이 필요하다. 좋죠? 시산가액 조정이 필요해.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빗줄 쳐야 돼. 그게 별표야. 산술 평균하면 안 돼. 산술 평균하면 안 돼.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요, 가중평균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밑에 보니까 주된 방식과 부수 방식의 조정 또는 가중평균으로 최종평가액을 산정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조금 어려운 거. 어렵다기보다는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죠. 그럼 질문해 볼게. 이거는 뭐 꼭 맞춘다기보다는, 자, 공시가 기준법은 시장성 원리일까요? 아닐까요? 시장성 원리는 아니야. 시장성 원리는 아니라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원리 맞나요? 그렇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사례를 찾아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죠. 공시가 기준법은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표준지를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표준지 가격 찾아가지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은 맞지만 원리가 시장성 원리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는 뭐라고 되는지 나중에 읽어볼 텐데,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감정평가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사는 각 방식 중 주된 방법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원가법이었잖아요. 원가법은 원가 방식이죠. 그러면은 이 원가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중에서 하나 이상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봐봐. 토지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공시가 기준법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든지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방식이니까 이거는 또 해볼 필요 없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공시가 기준법은 같은 방식 안에 있으니까 토지를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했을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은 구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의미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시상가액 조정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다른 방식으로 봐요. 무슨 방식으로 본다고? 같은 방식으로 안 봐. 그 말은 공시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액을 구했지만 거래사례비교법을 구해볼 수도 있어요.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책에 뭐라 되는지 봅시다. 이제 길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드리고 이제 볼게요. 설명을 드렸고, 자, 1번 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된다. 그죠? 주된 방법 줄치고요.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해. 그때는 다른 거 쓸 수 있어. 자, 그거는 참고.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1조 각 호 감정평가 방식 중 줄쳐볼게요.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 줄쳤나요? 네. 괄호로 놔두고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이야 지금. 자, 원가법 썼지? 원가법 썼잖아. 그러면 다른 방식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을 써가지고 검토해 보라고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예요. 자, 근데 괄호 안에 봐봐. 괄호. 이게 중요하다고. 이 경우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 둘은 같은 평가 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른으로 본다. 거기 딱 별표하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왔다.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하시면 봐준다.
자, 뭘 보느냐? 이렇게 기억해.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다른 비교 방식. 공시지가 기준법 다른 비교 방식. 이거야, 이거. 그릇사례 비교법. 이 둘은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내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됐나요? 자, 정리한다, 이제. 시산가액 조정에서는 기억할 게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다, 아니다? 아니다. 조정해야 된다.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산가액 구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하고 다른 비교 방식이 있는 방법하고는 같은 방식으로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그렇지. 그게 포인트. 됐어요? 그럼 주의해 주세요. 또 잊어먹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먹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 있지? 조금 전에 이런 거, 다른 방식.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 칠 때까지. 오늘 딱 처음 얘기했다? 앞으로 최소한 10번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여러분 잊어먹지 말고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럼 우리 감정평가 다 했거든, 중요한 거. 다 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투자론부터 합니다. 어디부터 한다고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자론 지금 정책론까지 했잖아. 투자론 하겠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